한국고등교육재단이 후원하는 전문 서평지 서울 리뷰어 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의 얘기까지 들어보는 리뷰의 발견 그 10번째 시즌의 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의 발견 진행을 맡고 있는 숭대정보사학과의 정인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편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몇 번 이런 좀 특별편을 갖곤 했는데요. 이제 특별편은 그 리뷰어가 아니라 사실은 책의 서울 리뷰어 북스에서 다룬 책의 저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리뷰어도 같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세습자본주의 세대라는 책을 쓰신 고재석 동아일보 신동아팅 기자님 모시고 오늘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좀 독특하게 제가 사실 이 책의 리뷰를 서울 리뷰어 북스에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자와 리뷰어 1인 2역을 오늘은 다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귀한 시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유튜브 뭐 회사에서나 뭐 다른 데서 좀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예, 근데 교수님보다 많이 하진 않았겠지만. 저야 뭐 그냥 기계적으로. 예, 저도 그래서 예. 아주 처음은 아닙니다. 예. 보통 이제 여기 나오시는 리뷰어 분들이 대개는 학교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런 거 여쭤보는데 기자님이 여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그래서 여름 방학 저도 이제 소속 중에 하나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예. 여름 방학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생업이 있어서 생업에 집중하느라 방학 개념은 없었고요. 여름 휴가도 따로 못 간 게 제가 아이가 굉장히 어려서 아이고, 지금 예. 이제 한 19개월 간 넘은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길게 가진 못하고 제주도에 2박 3일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고 휴가 갔다 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 고향이 제주도라. 집에 다녀오셨군요. 예, 집에 저희 아들한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게 드리러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어떠세요? 제주도 가시면은 좀 그러니까 사실 뭐 원래 무채 살던 사람들이 제주도로 가면은 막 여행 다니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저도 뭐 많이 그러는데 제주가 고향이신 분들이 서울에 계시다가 제주에 가시면은 좀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그냥 우선은 좀 생각나는 맛집들, 내가 어린 시절에 먹었던 그런 맛집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전에는 동네 주민들의 식당인데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돼버린 그런 식당에 한 군데 갔다 왔고 주로 이제 서울에 있으면 바다를 못 보니까 그래서 바다의 해안도를 그냥 계속 이제 운전하면서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남은 시간은 애를 보고 왔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세습자본주의 세대 고재석 기자님, 오늘은 작가님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자, 이 책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책인지. 네, 저는 이제 1986년 2월에 태어났는데요. 대체로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었지만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건 김영삼 시대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대체로 올해 5, 6, 7살 정도부터 기억이 형성이 되니까. 근데 IMF가 오기 전까지는 꽤 찬란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 이제 경제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고 대중문화로도 굉장히 화려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뭐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가수 한 명쯤 있었던 시대이고, 물론 이제 IMF라는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지만 이를테면 산업화 이후의 풍요 속에서 자라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저희 세대가.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늘 큰 꿈을 펼치고 살아라 뭐 이런 말을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듣고 자란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막상 저성장의 훈계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일종의 굉장히 큰 간극이 있는 것이었죠. 근데 비정규직이란 말이 굉장히 확산됐고 또 나중에는 이제 고시원에 살 수밖에 없었고 30대가 돼서는 영끌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의 풍요 속에 태어났지만 저성장에 적응할 수밖에 없던 1980년대 생에 대해서 한번 꼭 정리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 1980년대생에 고하는 책이라고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예. 저도 이제 80년대생입니다. 80년대 초반생인데 뭐 사실 누구나 자기가 살아왔던 시대에 대한 기억이 있고 또 돌이켜 보면 이런 것들이 또 내 삶에서 혹은 뭐 또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굉장히 어떤 그런 글로 심지어는 한 권의 책으로 담아내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글을 쓰시는 직업이시니까 이런저런 글들 쓰시느라 바쁠 텐데
거기다가 책까지 한 권 이렇게 쓰셨어요. 이 책 쓰시게 된 계기 어떤 걸까요? 뭐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애기 이제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더 잘 아시겠으나 이제 인문사회학 분야의 책으로서 돈을 쉽게 벌기는 그렇죠. 어렵고 예. 그 꿈은 이제 처음부터 좀 접었고요. 음. 사실은 1980년대생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공론장에서 공백지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맨 처음에 제가 나름대로 기획안 같은 걸 써서 A4 한 5장 정도의 기획안을 써서 구상을 한번 해봤을 때도 1970년대생 그리고 앞에 1960년대생 이른바 86세대라 그러죠. 예. 그리고 뒤로는 1990년대생에 대한 담론은 차고 넘치는데 예. 왜 마치 가운데 낀 세대인 것 마냥 이 세대에 대한 얘기는 없을까? 이거를 제가 제일 첫 줄에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 정도 했는데 88만 세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예. 오석훈 박사와 박건일 선생님께서 쓰신 예. 책인데 그때 그 대상 88만 세대가 1980년대생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15년, 16년이 지나서 이 세대가 마치 잊혀진 존재처럼 된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느꼈고 어쨌든 제가 그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이제 명쾌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뭐 세대론에 대한 책이다라고 했을 때 그 2010년대 후반 19년 이제 20년 이때 나왔던 뭐 이철승 교수의 불평등의 세대 그리고 특히 이제 조기동 작가의 세습 중산층 사회라고 하는 그런 책이 굉장히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조기동 그 기자의 어떤 그런 책의 영향도 좀 받은 게 있을까요? 근데 뭐 그 책은 사실은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요. 예. 재밌게 읽었는데 접근법이 저랑 좀 다르기도 했고 예. 그리고 제가 잘 쓸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건 어쨌든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통계 데이터를 본인 나름대로 해석을 덧붙여서 하나의 서사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어쨌든 그쪽 전공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읽히기 좀 좋은 책을 쓰고 싶다,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 예. 굳이 영향을 받았다면 오히려 동세대 작가들이 뭐 장유진이나 김혜란이나 뭐 이런 분들의 소설에서 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설들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이제 열패감이나 자조에 휩싸인 어떤 젊은 세대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 장유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실주의로 무장한 젊은 세대 내면 풍경을 되게 잘 그려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기자로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마 굳이 영향을 받았다면 거기에서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데 이렇게 보면은 리스트를 보면은 이 책에 대한 반응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가장 이거 딱 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좀 잘 잡아낸 것 같다. 아니면 정말 뭐 되게 잘 읽어준 것 같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반응이 세대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지상의 서평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윗세대 분들이 글을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은 20대와 30대 그러니까 좀 거칠게 단순하면 1980년대생과 90년대생이 좀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거칠게 단순하면 그런 류의 반응이 제일 많았고요. 뭐 그거는 이제 그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쓰신 최병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연세대 사회학의 김호기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뭐 좀 각자 다른 얘기는 하시지만 뭐 크게 따지면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공간에 일반인들이 쓰신 서평을 많이 제가 접하는데요. 반가웠던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동세대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금 뭐 회상할 수 있게 됐다라거나. 그래서 우리 정 교수님께서 쓰신 서평도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서평 이제 문장 중에 하나가 내가 서 있었던 자리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좀 다시금 알게 됐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런 서평들이 가장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세대한테 결국에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내가 마치 이제 다른 윗세대에 마치 우리 동세대를 세대팔이를 하면서 책을 쓴 사람처럼 비칠 텐데 근데 어쨌든 동세대에서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을 인정을 해줬다는 게 가장 반가웠습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제 서평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의뢰를 받고 이제 써서 제출을 한 다음에 사실 저랑 이제 기자님이랑 페이스북 친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 이제 쓰셨던 글들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자꾸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사회과학적인 기준에서 자꾸만 이렇게 좀 이게 뭐가 좀
이게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약간 뭐 사회과학 서적을 내가 쓰려고 한 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기억이 나서 그걸 딱 보면서 제가 내가 뭔가 잘못 짚었나 뭐 이런 생각 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네. 제가 여기 썼던 어떤 네. 세계에 대한 어떤 논평들 중에 어떤 것도 사회과학적인 그런 기준이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이 책 뭐 아까 앞에서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동시대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과 기억들을 담아서 그것을 이제 되게 잘 재미있게 이제 풀어 주셨어요. 이 책 어떻게 좀 분류하고 싶으세요? 이게 쉽진 않은데 우리가 보통 예. 뭐 문학, 뭐 비문학, 뭐 에세이, 뭐 이렇게 아니면 사회과학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이 책을 분류를 하고 싶으세요? 뭐 어쨌든 지금 서점가에서는 사회 비평서, 그렇죠. 넓게 보면 예. 사회과학서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분류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예. 근데 책을 처음에 쓸 때는 에세이로 분류될 수도 있을 만큼의 책을 쓰겠다는 목표의식이 예.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에세이다, 사회과학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좀 뭐 말장난 같지만 사회과학의 문제의식이 가미된 에세이라거나 아니면 에세이 형태를 쓴 사회과학서를 쓰고 싶었고 아마 제 역량 한에서는 예. 최대치로 뽑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회과학서를 쓸 생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제가 일단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다양한 통계를 이제 동원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불평등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통계는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이 잘 모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나라 학자들도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논문들은 뭐 늘 발표가 되고 있고 근데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개인의 서사가 담긴 책을 쓰고 싶었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에세이 혹은 에세이 형태의 띈 사회가 이게 가장 적합한 규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뭐 이제 학자가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기자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신동아 계시는데 신동아에 실린 많은 글들이 신문보다 훨씬 호흡이 긴 글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르포타주라고 하는 네. 그런 글들도 많고 사실 근데 보면은 참 잘 쓰여진 르포타주는 정말 되게 좋은 사회과학 혹은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그런 글이라고 전 늘 생각을 좀 해와서 이제 아마 뭐 이렇게 사회과학적인 글을 쓰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겸양의 말씀이시지만 제가 봤을 땐 뭐 전혀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근데 이제 기자시잖아요. 그렇죠? 예. 기자시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를 이렇게 계속 바라보시는 어떤 그런 다양한 면을 바라보시는 분인데 이 책을 쓰시는데 이제 기자로서의 정체성이 좀 어느 정도 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많이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으세요? 뭐 모르긴 몰라도 이 책을 완성하는데 최소 절반 이상의 지분은 제 직업적 삶에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취재 형태로 들어간 다양한 사람들의 코멘트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사실 제가 기자로서 기사를 쓰거나 혹은 기사로 나오진 않았지만 기사를 쓰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기사에서 최대한 담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당사자 허락을 받아서 다시 한번 제가 책에 재활용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뭐 이준석 대표나 이런 이른바 이제 셀럽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과의 이제 인터뷰나 이런 과정들도 제가 기자였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게 했을 수 있었겠죠. 뭐 하다못해 추천사도 아마 그랬을 것이고요. 이제 그런 아주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기자로서의 정체성이 상당히 도움이 됐고 그리고 글쓰기의 면에서도 제가 예전에 뭐 석사 논문도 썼고 또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예전에 책을 또 하나 쓴 게 있어요. 한 25살, 6살 정도에 그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쓴 책을 다시 보고 이번에 책을 다시 읽으면 이 문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나는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아마 이게 기자로서 좀 단문이라던가 이런 문장 훈련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책 이제 제목부터 어떻게 보면 세습 자본주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80년대생을 이제 직접적으로 겨냥을 하고 계신데 아까 앞쪽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 세대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특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정치적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고 사실 지난번 대선도 결과적으로 보면 또 사실 또 세대가 결정적인 부분이 또 있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여전히 이런 세대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그 세대 안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세대 간의 다양성보다 훨씬 더 크지 않느냐. 우리가
80년대생, 90년대생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정말 좋은 붕어 만나가지고 정말 편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훨씬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세대론이라고 하는 게 자칫 정치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뭔가 좀 호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오늘날의 어떤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세대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좀 적절하고 좀 알맞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세대론에 대한 그런 비판은 저도 많이 접했죠. 많이 접하기도 하고 사실은 교수님이 쓰신 서평에도 아마 잠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세대론에 대한 가장 이제 흔한 비판이 이제 세대 내 다양성, 그렇죠. 세대 내 격차를 보지 못한다. 근데 저는 세대론을 쓰고 싶었다기보다는 결과론적으로 세대론 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1980년대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이 세대가 불쌍하니까 알아달라거나 아니면 어떤 분께서 이제 온라인에 그런 서평을 쓰셨던데 징징대는 책을 쓰고 싶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 자본주의가 어쨌든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근데 시기적으로 그 저성장 국면에서 나타나는 뭐 폐해랄까, 뭐 문제랄까 이런 것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던 어떤 세대가 있었고 그게 흔히 사람들은 1990년대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건 80년대생이다. 그래서 그 지점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당연히 세대 내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저랑 같은 나이 안에서도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그런 비판이 아쉬운 건 이제 제가 사회과학자는 아니지만 사회학적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근데 지역 문제, 한국에서 지역 정치, 호남 문제를 얘기를 할 때 호남 안에도 당연히 다양한 세대가 있겠지만 호남민들이 전반적으로 차별받는 그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뽑아내는 게 사회학적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세대 내에서도 같은 나이 안에서도 뭐 당연히 그 다른 관점에서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세대 내 차이를 못 본다. 예컨대 이제 이철승 교수님의 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쉽게 했던 비판이 아니 86세대 안에서도 대학도 못 가고 이제 학번 없는 86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토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판이 이제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좀 이제 공론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제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철승 교수님 책 얘기를 하는 김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책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86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한국 자본주의 산업화의 어떤 수혜를 입은 세대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장기 독점,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치건 정치적인 위치건 장기 독점을 함으로써 어떤 권력화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꼭 권력화를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세대에서 그런 수혜가 잘 넘어가지 않으면서 이른바 청년 문제라는 게 발생했다는 게 저는 제가 이해한 이철승 교수의 책의 골자인데 그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세대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나 한국 사회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본인 스스로 보면 어쨌든 저기 지금 자가도 있으시고 세대 안에서 나름 그래도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쓰고 계세요. 어떠세요? 그 저기 작가님 어떤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그 많이 집들 많이 사셨어요, 좀 이렇게. 집들 뭐 이제 뭐 산 분도 있고 뭐 못 산 분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세대 안에서 제가 굉장히 좀 혜택받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남성이고요. 남성이기도 하고 이제 대졸자인데 또 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정규직으로 또 이직을 했고 저는 사실 이 책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지만 제가 막상 비정규직으로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아르바이트를 제외하면 그리고 어쨌든 책에도 썼지만 삼미남이라고 해서 30대 미혼 남성의 절반 이상인 이 통계 상황에서 저는 어쨌든 결혼을 했고 뭐 집도 사고 차도 샀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제가 중산층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책에 제가 후반부에 내가 이제 굉장히 중산층이 됐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맨 처음에 썼던 원고에는 없었어요. 이제 어떤 그 원고를 그 상태에서 본 누군가가 이게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추가로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스스로 세대 안에서 굉장히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 다루고 싶었고 원래 원고에 있었지만 이제 뺐던 내용 중 하나가요. 이게 남녀 간의 격차입니다. 남녀 간의 격차고 제가 아까 뭐 잠깐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김창환 교수님이라고 이제 캔자스 교수님의 그 논문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논문 중에 하나인데 경력 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통계도 사실은 80년대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80년대생 안에서도 대졸자 남녀 간의 격차가 있고 임금도 적고 이런 현실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런 세대 내 격차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서 좀 다루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거는 순전히 정말 제 공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공력이 부족해서 제가 글을 쓰고 나서도 좀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빼신 거세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뭐 편집자와의 또 협의 끝에 뺐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얘기들도 아마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그 서울 리뷰어북스에 서평을 냈고 이제 사실 서평을 내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뭐 피어 리뷰 같은 걸 봤거든요. 네. 이제 다른 분들이 했을 때 사실 그 얘기를 좀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젠더 얘기, 교차성 얘기가 이렇게 없냐, 특히 젠더 얘기가 왜 없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충분히 인식하고 거의 넣으셨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빼신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좀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80년대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기존의 책에서 그 말 그대로 뭐 86세대 그리고 뭐 70년대 세대, 90년대 세대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80년대에 대한 얘기는 되게 오랫동안 좀 잊혀져 왔다. 어떻게 보면 88만 원 세대 이후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뭐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별로 논의되어 있지 않다. 한번 해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책을 보면은 80년대생과 90년대생이 분명히 좀 처한 상황이 다를 텐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노동시장의 조건 특히 그 비정규직의 확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사한 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좀 저는 읽었거든요. 예. 뭐 맞습니다. 잘 보셨고요. 사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한 건 그 리뷰에도 그렇게 잘 봐주셨는데 비정규직과 부동산 굳이 따지자면 두 가지를 꼽자면 그 두 가지인데 1990년대생도 아마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미 처해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큰 현상 변화가 없다면 2000년대생,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는 2000년대생도 같은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스펙이란 스펙은 정말 엄청나게 쌓아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정규직으로 들어갈 직장은 상당히 없고 그래서 정규직 일부 소수의 정규직 직장에 대한 이 경쟁률은 엄청나게 이제 일마 박 터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한들 뭐 예컨대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임금 소득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일종의 이제 사회과학에서 하는 말로는 경로 의존성 같은 형태가 저는 지금 이미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출발점이 이제 1980년대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노동시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노동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노동개혁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놓고 이제 좌회법과 우회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에 다루면 이제 너무 논점이 흐트러져서 따로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1980년대생의 경험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 계세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슬램덩크도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작가님께서 보셨을 때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고유한 경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사회 경제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이라든가 취업 전쟁이라든가 스펙 이런 것들을 플러스로 이제 고시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같은데 이거는 이제 후세대도 같이 겪고 있어서 온전히 고유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후반에 고시원에 대한 소설이 굉장히 넘쳐났었거든요. 뭐 김혜란 작가도 그렇고 이제 박민규 작가도 아마 그런 소설을 썼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만큼 그 당시 20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80년대생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풍경을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시원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고시원은 넘쳐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도합 고시원 생활을 한 3년 이상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의 내면에 깊은 영향을 남기죠.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의 어떤 부동산 문제에 민감하게 된 그 세대적인 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적으로는 2002년 월드컵을 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래서 이 제목과는 약간 별개로 노는 것 같지만 그 월드컵에 대한 얘기를 꼭 쓰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넣지 않으면은 이 세대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레이더망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뭐 1세대 아이돌도 꼽을 수가 있겠죠. 뭐 누구나 이제 또 H.O.T 좋아해, 잭스키스 좋아해 이거 한 번씩 물어봤던 시대이기도 했고 또 정치적으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90년대생과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남들이 잘 그런 부분을
주목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진보 농객의 전성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어쨌든 꼭 운동권이 아니더라도 너 강준만 책 읽어봤어, 진중권 책 읽어봤어 정도는 한마디씩 했던 시절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뭐 그런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네. 있었죠.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추억하듯이 계속 떠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그 자체로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어떤 뭐 매개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일종의 그 사람들의 어떤 그에게 일종의 DNA처럼 남아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시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더 높이 만들었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어느 순간에 그렇다면 이 세대가 왜 돌아섰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부동산 효과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계세요. 저도 그걸 동의를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게 그 결과적으로 분명히 그렇긴 한데 이 세대가 경험했던 어떤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것들, 특히 그 80년대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초반생 같은 경우에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이 딱 IF 요 네.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한번 모든 우리 이제 선진국 됐고 뭐든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었던 그런 시절에서 갑자기 IF를 거치면서 이게 딱 꺾어졌던 그런 저도 기억이 명확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사실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하나 앞에서 거의 힘을 못 쓰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다 이제 교수님이 쓰신 서평을 경유해서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아마 그런 대목을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만으로 이제 변심을 했겠느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세대나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인터뷰를 했다면 좀 더 이제 다양한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고시원을 비롯해서 주거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던 세대의 특성이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란 하나의 상징이겠죠. 내가 어떤 자산이 됐건 무엇이 됐건 계층 사다리를 한 단계 올라가고 싶다, 그리고 오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른바 이제 학력 자본에서 좀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인데,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갔던 세대이고 누구보다 이제 이른바 이제 산업화된 사교육을 겪었던 세대라서 누구보다 그 입시 전쟁의 치열함을 겪었던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안에서 상위 1% 10% 안의 대학과 학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자산이 없다. 거기서 나타나는 열패감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물론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와 저는 부동산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세대가 겪은 그 사회 경제적인 민감한 예민한 어떤 그 민감성이 분명히 지난 대선에서 어쨌든 부동산으로 촉발된 어떤 경제 투표의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럼 이 세대가 보수화됐느냐, 그런 표현을 누가 하신다면 좀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보수 정당이 초청한 행사에 가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을 했던 건데, 이 세대가 대선 이후에 사실 한국갤럽이 여러 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이 세대에 대해서 이제 대선 때 패널 조사를 한 자료들을 여러 개를 보면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1970년대생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이 세대가. 그리고 성장을 중시하냐 복지를 중시하냐 물어봤을 때도 복지를 중시한다고 하는 비중이 70년대생에 의해서 역시 두 번째로 높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도 윤석열로 변심을 했다. 그거는 어떤 경제 투표 그리고 어떤 심판, 경제 심판 투표 말고는 해석할 수가 없고,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준, 그러니까 도구랄까요? 그런 게 이제 부동산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IMF나 이런 경제 위기, 특히 이제 2000년대 또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 한국은 상대적으로 뭐 잘 비껴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영향을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저기 그 사회학자 김홍준 교수는 이제 그께서는 그걸 이제 생존주의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이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일종의 DNA처럼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읽으면서 약간 튀는 부분이 뭐 이제 또 오늘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이게 뭐 아주 튀진 않는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 저는 읽을 때 좀 튀는 부분이 이제 이제 이준석 저기 전 대표와의 네. 어떤 비교적 긴 논의였어요. 인터뷰도 돼 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의미에 대해서 나름대로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뭐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 이 지니고 있는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게 좀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이준석 대표를 저 직접 만나서 했던 인터뷰 중에 하나를 상당히 녹여낸 거고 뭐 이제까지 저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분과 한 뭐 5-6번 정도 했고 뭐 어쨌든 추천사도 이제 부탁을 했으니까 이제 뭐 아주 모르는 사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의 생각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이 얘기를 넣었던 것은 어쨌든 본인의 말대로 이 지방에서 상경에서 어떤 서울대라는 학교 그 부모가 이제 그 아버님께서 이제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아마 상사 예전에 상사가 많았잖아요. 직장으로 상사 대우 상사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 직장에 들어가서 교사인 이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근데 서울에 이제 사실 뭐 물려받은 게 없는 재산으로 물려받은 게 없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시 상계 신도시라고 하는 이 강북구의 하나 상징적인 지역이죠. 그래서 본인이 자꾸 상계동에 나가 출마한 이유를 거기에서 찾곤 하던데요. 근데 그 어쨌든 아들은 일종의 학력 자본을 통해서 계층 상승을 이룬 거겠죠. 그리고 부모가 직업 자본을 어느 정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학도 가능했던 것일 테고요. 뭐 등등. 근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걷게 된 정체성은 능력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능력주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다시 이제 사회를 재편하면 최소한 이제 그 사람 표현대로 하면 이제 문재인 시대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데 저도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무엇인지 알고 예컨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진 그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다만 그러면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적인 호응이 있었을까? 특히 20대에서. 그러니까 부족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족주의란 말인데 우리는 이제 능력주의조차 안 되는 부족주의 사회에 처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능력주의라는 게 온전한 사회적인 대안이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저게 부족주의보다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했기 때문에 뭐 남녀간의 격차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런 정치적인 상징성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80년대생과 90년대생의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가진 정서도 어느 정도는 할애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제가 뭐 찬반을 명확히 밝히는 문제는 아니지만요. 이준석 대표는 80년대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은 80년대생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이 가진 가치는 90년대생들이 당면했던 것들을 대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80년대생의 어떤 일각에서도 지지를 하겠죠.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생은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고 성장보다는 복지를 상당히 중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생각과는 좀 결이 어느 정도는 다르겠죠. 다르지만 그 일각에서도 내가 복지를 중시하면서도 그래 그래도 기존의 보수 정당의 정치인보다는 이준석이 낫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우리가 왕왕 볼 수는 있거든요. 그것은 뭐 그게 어떤 궁극적인 가야 할 길이라고 보기보다는 아마도 뭐 그만큼 지금 한국 사회 어떤 이 저성장 국면에서 마련된 부족주의에 대한 반감이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80년대생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 대선에서 뭐 아까 남녀 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보수 정당의 그 후보를 찍었고 사실 30대에서는 그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어요. 20대에서는 오히려 저기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높았습니다. 여성의 투표한 사람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하지만 스스로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세대에서 봤을 때 뭔가 조금 모순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또 내적으로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정합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세대가 이제 80년대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80년대생이요 이제 그 중반생까지는 거의 40대로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더 지나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좀 허리를 이제 딱 차지하게 되는 물론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중위 연령이 지금 42점 뭐 몇 세라고 해요. 아직 중간도 못 왔는데 이 80년대생들이 점차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한국 사회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뭐 우선은
전 어제 지난 대선을 통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건 이 세대가 특정한 당파성이 있지는 않는 세대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심을 한 것이잖아요. 제 표현대로 하면 변심을 한 것인데 예. 그게 제 해석이 맞다면, 그러니까 민생과 경제 이슈 때문에 변심을 한 게 맞다면 우리가 좀 정치 과잉의 사회에서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나뉘어져 있는 게 한국정치 문제라고 누구나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균형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생 중심으로 정치가 재편이 된다면, 이거 어디까지 기대감입니다만 이 세대가 좀 좋은 역할만 해준다면 한국 정치에도 좀 변곡점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주류가 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주류가 될 수 있을까? 어쨌든 인구 구조상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윗세대가 좀 더 많기도 해서 이거 과연 이제 80년대생이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주류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이 서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뭐 사회적이건 정치적이건 스윙보트 역할을 충실히 해준다면 뭐 그래도 사회가 조금 질적으로 한 발자국 나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이렇게 기사로든 아니면 책으로는 또 80년대에 대해서 많은 좀 애정을 갖고 살펴봐 주실 걸 좀 기대하게 만드는 어떤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책 사실 작가분들께 이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겸연쩍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어떤 분들께 좀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예, 저도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던데요. 예,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예, 가장 어려운 질문이던데 그래서 제가 통계상으로 보면 비정규직으로 직장에 들어갔고 뭐 좀 결혼은 애당초 포기했거나 혹은 이제 좀 운 좋게 결혼을 했더라도 집을 얻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게 통계상 지금 80년대생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석훈 박사께서 이제 해제를 써주셨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평균적인 30대에게 복지는 너무 멀고 시장은 너무 좁아졌고 공동체는 잔소리만 하는 아저씨들로 가득 찼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 박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잔소리만 하는 아저씨들이 많이 좀 읽어주셔서 좀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좀 많이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쓴 거는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징징대기 위해 쓴 것도 아니고 외려 저는 세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의 풍요 속에서 태어났으나 비정규직이 됐다. 이 얘기가 제가 거칠게 단순하면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좀 바꿔서 다른 각도로 보면 산업화 이전의 분들은 사실은 거의 질곡 속에서 살았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선배 세대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정말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세대에 비해서 우리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 그 세대가 처한 상황과 지금의 세대가 처한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세대 간에 좀 이해의 폭을 넓히자. 그래서 좀 연대와 이해 차원에서 이 책이 읽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신 리뷰의 발견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지원 및 제작되고 있고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즌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리뷰북스 11호의 발광과 함께 다음 시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도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고지학 작가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